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첫 문을 열 이야기는 고지식한 농사꾼이 두 벌 나락을 거둬들인 이야기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락을 거두고 겨울 지낼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새롭게 올라온 싹을 보고는 다시 물을 대고 바쁘게 일을 시작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농사꾼을 비웃는답니다. 과연 농사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 속 옥황상제가 말하는 타고난 농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벌 나락을 거둔 농사꾼. 가을에 벼를 베고 나면 베고 난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올라오는 수가 있답니다. 이것을 두 벌 나락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두 벌 나락이 채 자라기도 전에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고 해서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두 벌 나락이에요. 그런데 옛날 어느 곳에 참 고지식한 농사꾼이 있었답니다. 한 해는 좀 일찍 벼를 뱄더니 그루터기에서 두 벌 나락이 파릇파릇 올라왔어요. 아이고, 옥황상제님이 나더러 벼를 한 번 더 가꾸라고 저렇게 싹을 틔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논에 물을 대었답니다. 물을 대고 정성껏 가꾸었지요. 논을 맨다 걸음을 준다 이렇게 바쁘게 일을 했답니다. 멀쩡한 가을에 남들은 다 벼 베고 거두고 하는 판인데 새삼스럽게 벼를 가꾸고 있으니 참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 자네는 철도 모르는가? 가을엔 논 매는 농사도 있어? 가을 다음에 겨울 오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었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꾸역꾸역 농사를 지었지요. 이때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가만히 땅을 내려다보니 웬 사람이 가을에 벼벤 자리에 또 논을 메고 있거든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옆에 있는 선녀더러 땅에 내려가 까닭을 물어보라고 말하였어요. 선녀가 내려와 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았지요. 무슨 일로 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또 새로 농사를 시작하시오? 벼를 베고 나니 그 자리에 두 벌 나락이 올라옵디다. 옥황상제님이 나더러 벼를 한 번 더 가꾸라고 싹을 틔워주시는 걸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가꾸어야지요. 선녀가 이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그대로 아뢰었답니다. 옥황상제가 듣고 나더니 그 사람은 타고난 농사꾼이로구나. 정성이 저리 돋게 아륵하니 나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여봐라, 오늘부터 그 논에 볕을 한여름처럼 많이 내려주어라. 해서 곧바로 볕을 많이 내려주었어요. 가을인데도 하늘에서 뙤약볕이 쨍쨍 한여름처럼 뜨겁게 내리쬐니 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며칠 사이에 쑥쑥 자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익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벼를 벨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수가 났어요. 남들은 한 해에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벼를 이 사람은 한 번 심어 두 번 거뒀으니 수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을에 벼를 다 베고 나도 두 벌 나락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 농사도 못 짓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고지식한 농사꾼은
벼만 거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난해 철도 모른다고 웃었던 사람들이 새로 논에 물을 대고 김을 맨다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또 선녀를 내려보냈지요. 그래서 선녀가 내려와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가을에 별을 베고 나서 또 농사를 시작하시오? 구야, 별을 한 번 더 거두어 먹으려고 그러지요. 지난해 보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이지요.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 들은 대로 아뢰었어요. 옥황상제가 이 말을 듣더니 그 사람들은 그저 남의 흉내만 낼 뿐이로구나. 농사꾼이 철을 몰라서는 안 되니 오늘 당장 추위를 내리고 서리를 잔뜩 뿌려주거라. 농사 짓던 동네 사람들이 보니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거예요. 논에는 살얼음이 끼고 벼 구루터기는 얼어 죽고 이 모양이 되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답니다. 다들 농사고 뭐고 그만두고 겨울날 채비나 하더랍니다. 바위를 체포하렸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길목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마침 판관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한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요. 여봐라, 어찌하여 울고 있는 것이냐? 판관이 묻자 그 사내는 바닥에 놓인 텅 빈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예, 저는 기름 장수인데 오늘은 기름이 빨리 팔려 200냥이나 벌었습죠. 아, 그걸 이 바구니에 넣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 잠깐 쉬어가려던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요. 그러고 문득 깨어보니 글쎄 한 푼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 않으면 온 식구가 쫄쫄 굶어 죽을 판인데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요? 기름 장수가 서럽게 울었답니다. 허허,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나. 알았다. 내가 그 돈을 찾아주마. 기름 장수의 사연을 들은 판관은 팔짱을 끼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판관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척척 해결해내는 명판관이었어요. 모여든 사람들도 명판관이 어떻게 돈을 찾을지 궁금해하며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잠시 후 판관이 기름 장수에게 물었어요. 돈 바구니를 분명히 이 바위 위에 놓고 잠이 들었다고 했겠다. 예, 그렇습니다요. 어흠, 그렇다면 돈을 훔친 것은 이 바위가 틀림없구나. 어허, 이 못된 바위. 판관은 포졸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바위를 조사해야겠으니 당장 꼭꼭 묶어 포도청으로 끌고 가렸다. 기름 장수는 물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바위 덩어리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다니? 세상에 별일 다 보겠군. 도대체 어찌하려는 거지? 포졸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나 판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위를 꽁꽁 묶어 포도청으로 끌고 갔지요. 저 판관이 바위 덩어리를 상대로 무슨 재판을 하려는 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포졸들의 뒤를 따라 포도청으로 갔답니다. 잠시 후에 포도청에서는 정말로 어이없는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판관이 바위를 향해 물었답니다. 바위야, 네가 정말 기름장수의 돈을 훔쳤느냐?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으렸다. 당연히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판관은 더욱더 목청을 높였어요. 자백하지 않을 셈이냐? 여봐라, 저 바위를 매우 쳐라. 판관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이 채찍을 치켜들고 바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 중얼거렸지요. 원, 별 이상한 재판도 다 있군. 이런 재판은 생전 처음이야. 사람들은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자 판관은 눈을 부릅뜨고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재판하는 것을 보고 웃는 자는 그 벌로 사흘 동안 옥에 가두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사람들은 너무 놀라 웃음을 뚝 그쳤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절대로 웃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라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으리. 사람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자 판관은 마지못해 말하였어요. 그럼 이번 한 번만은 내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 한 사람당 12냥씩 벌금을 내야 하느니라. 12냥이라니?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저마다 돈을 꺼내었답니다. 커다란 사발에 물을 떠오너라. 판관은 포졸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곧 포졸이 물이 담긴 사발을 가져왔어요. 판관이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이제부터는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 이 사발에 벌금을 넣도록 하거라. 사람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가 사발에 12냥씩을 넣었답니다. 5번째 남자가 돈을 넣었을 때였어요. 어찌된 까닭인지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판관이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저자가 기름장수의 돈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깜짝 놀란 사내는 급히 달아났지만 순식간에 몰려든 포졸들에게 그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그자의 소지품을 뒤져보거라. 포졸들이 뒤져보니 남자의 품속에서 기름 묻은 돈이 주르르 나왔답니다. 그 돈에다 이미 사발에 넣은 12냥을 합치니 기름 장수가 도둑맞은 200냥이 되었지요. 네가 말한 대로 200냥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도둑맞은 그 돈이니라. 판관이 기름 장수에게 돈을 돌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판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기름 장수는 거듭 절을 하며 돈을 바구니 속에 넣었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벌금으로 냈던 12냥씩을 돌려받고는 모두 밝은 표정이 되었지요. 그 후 지혜로운 재판으로 기름 장수의 돈을 찾게 해주었다는 소문이 나서 판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김정국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그에게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지요. 재산이 없던 사람이 벼슬 자리에 올라 그 벼슬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면 부정한 관리라고 하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것이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국은 보기 드물게 양심이 바른 관리였지요.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재산을 늘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 딸들에게도 항상 주의하며 강조하였어요. 그러던 그가 좀 더 높은 벼슬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김정국은 즉시 살고 있던 큰 집을 팔고 더욱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지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뜻밖의 행동을 한 것이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벼슬이 높아졌는데 집은 왜 줄입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더욱 늘 텐데 오히려 늘려야 하지 않겠는지요? 부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김정국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부인, 벼슬이 올랐으니 봉급도 오르지 않겠소. 게다가 집을 줄여 집안에 들어가는 경비도 줄어들 터이니 살림살이가 한층 넉넉해지겠구려. 손님이야 좁은 집에서 맞으면 어떻소? 부인은 한숨만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김정국의 벼슬이 또 높아졌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가족들에게 또 이사 준비를 시켰지요. 서둘러 준비하시오. 벼슬이 높아졌으니 집을 더 작은 집으로 줄여야겠소. 김정국은 더 작고 옹색한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일부러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우리 재산으로 잘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김정국은 정색을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가 아니요. 벼슬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명예가 올라가니 재산 좀 줄여도 섭섭할 게 없소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바란다면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그만큼 소홀해지기가 쉽지. 아예 재산에 대한 욕심을 없애어야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요. 김정국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김정국이 얼마 후 지방의 관찰사직을 맡게 되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는 집만 줄여도 됐지만 이제는 논밭까지 줄여야겠구나. 아버님, 왜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서울의 벼슬아치들은 호화로운 집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 벼슬아치들은 논밭에 관심을 쏟는 법이니라. 앞으로는 백성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살게 될 터이니 더욱 신뢰감을 주어야 하느니라. 아이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재산을 나쁜 일을 해서 모은 것도 아닌데요. 부인이 속상해하며 말하자 김정국은 부인을 위로해 주었어요. 부인, 나란 일을 하는 남편과 살려면 그만한 고생을 각오해야 하오. 논밭을 줄인들 우리 식구가 굶기야 하겠소. 김정국은 기어이 우겨서 논밭을 반으로 줄인 후에 지방으로 부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새 관찰사를 맡기 위해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김정국은 무섭게 호통을 쳤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는 바다에서 몬 고장이거늘 이 밥상에 생선이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겠는가. 관아 사람들은 뜻밖의 엄한 호통에 안색이 어두워진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백성을 돌보는 관리가 어찌 백성을
고생시키면서 배불리 먹는단 말이냐. 다시는 이 고장에서 나는 것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말도록 하거라. 윗사람인 관찰사의 태도가 이렇게 검소하니 그 아래에 있는 부하 관리들은 자연히 사치하는 버릇을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자연히 백성들도 기뻐하고 관리들을 믿게 되었지요. 당부하겠소. 모두 다 잘 지켜주기 바라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오. 윗사람이 청렴해야 아랫사람들도 그 본을 받지 않겠소. 그리고 관리들이 청렴해지면 백성들의 삶도 편안해지고 자연히 나라의 힘도 강해지는 것이오. 김정국은 부하 관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애썼답니다. 세월이 흘러 김정국은 그 고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는 관찰사의 재산은 너무나 단출했답니다. 겨우 2억 한짜리 집과 두어 마지기의 논밭, 책 한 궤짝과 검은고 하나,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는 이 재산을 나귀 등에 싣고 정들었던 고장을 떠났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김정국의 높은 뜻을 이해한 가족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정국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 끝에 이렇게 충고했답니다. 자네가 뜻이 고고하니 청렴한 관리로 사는 것은 좋지만 가족의 고생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남보다 부자로 태어나서 풍족하게는 살지 않을 망정 유별나게 고생하며 살 것은 없지 않나? 하하, 그런가? 김정국은 그냥 껄껄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훗날 그는 정승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쳤답니다. 할머니와 새끼 돼지.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샀답니다. 그 돼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웠는데 뒤뜰의 문간에 도착하자 그만 딱 멈추어 서서는 아무리 해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걸어가다가 개와 마주쳤답니다. 개야, 개야, 우리 새끼 돼지에게 겁을 좀 주려무나. 새끼 돼지가 문간을 딱 가로막고 있어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개는 아무 말 없이 다른 곳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다시 조금 걸어갔지요. 그러다 이번에는 몽둥이를 만났답니다. 몽둥이야, 몽둥이야, 개를 좀 때려주려무나. 개가 새끼 돼지를 몰지 않아서 새끼 돼지가 우리 집 입구를 막은 채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나까지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러나 몽둥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다시 조금 걸어가다가 빨간 불을 만났지요. 할머니가 말하였어요. 불아, 불아, 몽둥이를 태워버리렴. 몽둥이가 개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개가 새끼 돼지를 몰지 않고 그래서 새끼 돼지가 집 입구를 막고 있으니 나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지만 불도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다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물과 마주쳤어요. 물아, 물아, 불 좀 꺼주겠느냐. 불이 몽둥이를 태워버리지 않기 때문에 몽둥이도 개를 때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개가 새끼 돼지를 물지 않기 때문에 새끼 돼지가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할머니가 말해도 물은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걷기 시작한 할머니 앞에 소가 나타났지요. 소야, 소야, 물을 마셔버리렴. 물이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불이 몽둥이를 태워버리지 않고 몽둥이가 개를 때리지 않으니 개가 새끼 돼지를 물지 않아 새끼 돼지가 입구를 막고 있단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도 소는 잠자코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새끼줄을 만났어요. 새끼줄아, 새끼줄아, 소를 묶어버리렴. 소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물이 불을 끄지 않고 불이 몽둥이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몽둥이가 개를 때리지 않고 개가 새끼 돼지를 물지 않으니 새끼 돼지가 입구를 막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도 새끼줄은 대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다시 걸어가다가 쥐를 만났지요. 쥐야, 쥐야, 새끼줄을 갉아먹어 주겠느냐. 할머니가 앞뒤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만 쥐 역시 잠자코 있었답니다. 다시 길을 가던 할머니는 고양이를 만났지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쥐를 잡아주겠느냐.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야옹, 할머니가 소 있는 곳에 가서 소젖을 가져오면 쥐를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소에게로 가서 젖을 좀 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그러자 소가 말하였지요. 할머니가 목장에 마른 풀을 한아름 가져다 준다면 제가 젖을 드리지요. 할머니는 곧 목장에서 마른 풀을 가져와 소에게 주었답니다. 소는 그 풀을 먹자 약속대로 젖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고양이에게 가져갔답니다. 고양이는 기쁘게 젖을 핥고 나서 곧 쥐를 뒤쫓았지요. 그러자 쥐가 새끼줄을 갉아먹으려 하고 새끼줄은 소를 묶으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소가 물을 조금 마셔버리자 물은 불을 끄려고 하고 불은 몽둥이를 태우려고 하였답니다. 몽둥이가 개를 때리려고 하자 개는 새끼 돼지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새끼 돼지는 뜰로 뛰어들었지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는 오이씨.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아들을 정성껏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글방에서 씩씩거리며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아비가 없이 자라 못 배운 몹쓸 자식이란 말이란다. 그러니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네가 더욱 열심히 배우고 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새겨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다시 글방에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친구들이 어머니가 소박댁이라고 놀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얘야, 이젠 너에게도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난 부인을 소박댁이라고 한단다. 내가 시집을 간 첫날 밤에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음식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어 그만 잠방귀를 뀌었단다. 그 때문에 그만 너희 아버지께 쫓겨났단다.
아니, 그만한 일로 쫓아내시다니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시나요? 산 너머 제일 큰 집에 사신단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는 동네와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곰곰 생각하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응달에 말려둔 오이 씨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다녀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오이 씨를 자루에 넣어 매고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서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쳤답니다. 오이 씨 사려.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는 오이 씨 사려. 그러자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문을 삐죽 열고 나오더니 호통을 쳤답니다. 어허, 이런 놈을 보았나?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가 어디 있단 말이더냐? 남자가 나무라도 아이는 굽힘없이 말했답니다. 이 오이씨는 아무나 심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허, 이놈 보게. 그럼 어떤 사람이 심어야 한단 말이더냐? 방귀를 한 번도 안 낀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예끼, 세상에 방귀 한 번 안 낀 사람이 어디 있더냐? 예, 이 세상에 방귀를 안 끼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답니다. 뭐라고? 남자는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자 깜짝 놀라 아이를 붙들고 자세히 물었답니다. 얘야, 너는 그 소방 맞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자기의 성과 이름을 밝히자 남자는 그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얘야,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로구나. 속 좁은 아비가 못난 생각으로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정말 부끄럽구나. 부디 날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잘 살아보자꾸나. 그래서 세 식구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후안과 호랑이. 깊은 산골에 후안이 당나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후안이 밖에서 돌아와 보니 당나귀가 보이지 않았지요. 후안은 여기저기 당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숲속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등걸 앞에 당나귀의 뼈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호랑이의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후안은 억울하고 분하여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호랑이를 찾아 나섰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작은 덩굴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씨 좋은 후안 아저씨. 안녕, 작은 덩굴아. 그런데 난 별로 안녕하지 못하단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못된 호랑이가 우리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야.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그 호랑이가 누구인지 안답니다. 후안과 작은 덩굴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양파를 만났답니다. 후안 아저씨, 어디를 가세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가지. 호랑이가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거든. 저도 데려가세요. 작고 힘은 없지만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후안과 작은 덩굴과 작은 양파는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한참을 가다가 드디어 호랑이 굴에 이르렀어요.
굴 속에는 모닥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모닥불 위에는 냄비가 걸려 있었지요. 냄비 속에는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 만든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작은 덩굴이 말했답니다. 호랑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죠. 저는 여기 굴 앞에 숨어 있을게요. 그러자 작은 양파가 말했지요. 나는 저 고깃국 속에 숨어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후안이 말했답니다. 그럼 나는 장작더미 뒤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숨어 있을게. 얼마 뒤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에이, 오늘 사냥은 허탕만 쳤잖아. 아이고 배고파라. 호랑이는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보았답니다. 아 참, 국이 있었지. 맛있는 냄새.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그러자 국 속에 있던 양파가 콜록콜록 노래를 불렀답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해, 이 멍청한 구가. 내가 곧 한 입에 꿀꺽 마셔버릴 테니까. 그래도 양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답니다. 콜록콜록, 쿨룩쿨룩, 오. 조용히 하라니까. 안 그러면 굴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양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답니다. 콜록콜록, 쿨룩쿨룩, 우리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네. 바로 너같이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지. 호랑이는 화가 있는 대로 치밀어 커다란 앞발로 냄비를 차버렸어요. 그러자 냄비에 있던 국이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튀었답니다. 작은 양파도 냄비에서 튀어나와 벽에 한번 부딪혔다가 호랑이의 눈을 세차게 때렸어요. 아야야 뜨거워. 호랑이는 눈을 움켜쥐고 팔짝팔짝 뛰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굴 앞에 있던 작은 덩굴이 호랑이의 발을 걸었지요. 호랑이는 붕 공중에서 한번 돌더니 꽈당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장작더미 뒤에 숨어있던 후안이 뛰어나와 막대기로 호랑이를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후안과 작은 덩굴과 작은 양파는 힘을 모아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공짜로 나무 사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랍니다. 김선달이 한 번은 돈 한 푼 없이 겨울을 나게 되었어요. 춥기는 춥고 나무는 삿대어야 하겠는데 돈은 없는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슬렁어슬렁 장터에 갔답니다. 장터에 가니 나무 장수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저마다 나무를 한 짐씩 지고 와서 파는데 나무가 참 좋았답니다. 미끈한 졸가리에 굵직한 장작개비, 바싹 마른 삭정이에 오래 묵은 등걸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김선달이 그걸 보고 나무 장수마다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 나무 참 좋소이다. 팔 거요. 팔다 마다요. 얼마요? 서푼만 받지요. 싸군. 내 그 나무 살 터이니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나무 장수마다 흥정을 해서 모조리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나무 장수 한 10대씩 지게를 지고 줄레줄레 김선달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데려가서는 집 밖에 세워놓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였답니다. 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문을 못 열겠소. 모두들 여기서
나무를 담 너머로 던져 넣으시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야 하였지요. 나뭇값 치를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그게 말 못할 사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나무 장수들이야 나무를 져다 넣으나 던져 넣으나 팔긴 매 한 가지이니 마다 할 리가 없었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던져 넣는 거지요. 졸가리, 장작개비, 삭정이, 등걸, 온갖 나무가 담 너머로 쿵덕쿵덕 넘어가서 마구 쌓였답니다. 그런데 뗄나무라는 것이 쇠붙이도 아니고 다 마른 나무인데 그렇게 쿵덕쿵덕 넘어가서 무사할 리가 있을까요? 먼저 넘어간 건 나중에 넘어온 곳 마구 뒤섞여서 얹히고 깔리고 부서지고 꺾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나무 장수야 나무가 부서지건 꺾어지건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 마구 던져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당에 나무가 수북이 쌓이니까 김선달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이따가 해질 무렵에 다시 오시오. 이러거든요. 나무는 이미 다 던져 놓았고 팔기는 팔아야겠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러지요. 하고 나무 장수들이 다 돌아갔어요. 갔다가 해질 무렵에 꾸역꾸역 다시 모여들었지요. 나뭇값을 받으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 김선달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돈이 마련이 안 되어서 어쩔 수가 없으니 나무를 도로 찾아가시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나무 장수들은 기가 막히지만은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나뭇값을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못 사니 도로 가져가라는데 무어라 말하겠어요. 할 일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각각 자기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구 뒤죽박죽 쌓인 나무를 찾아가기가 어디 쉬울까요? 이건 내 나무야. 이건 내 나물세. 하고 이리 당기고 저리 밀고 하다 보니 난리도 아니었지요. 이리 부딪혀 부서지고 저리 부딪혀 꺾어지고 부스러기만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무 장수들이 얼추 나무를 찾아가고 난 뒤에 보니 마당에는 부스러기가 아주 수북하게 쌓였답니다. 던져놓고 찾아가고 하는 북새통에 부서지고 꺾어진 게 죄다 남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덕분에 김선달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무를 잔뜩 장만해서 겨울 동안 군부를 잘 떼었답니다. 가장 공정한 과거. 옛날 조선조 정조 때 여러 판서직을 두루 거친 이문헌이라는 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영의정 이천보의 아들로 기지가 뛰어나고 국량이 넓었으나 무식한 게 흠이었지요. 그런 그가 과거의 시간 책임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채점해서 합격, 불합격과 합격의 순번까지 정하는 중대한 임무였지요. 그러니 주위에서는 무식한 이문헌 판서가 저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채점 실무를 맡은 학식 있는 시관들은 이때야말로 한몫 보게 되었다고 쾌재를 부르게 되었지요. 과거가 시작되었어요. 시관들은 이문헌 판서에게 대감, 이번 과거에서는 아무대감의 자제 아무개, 아무대감의 손자사위 아무개를 급제로 뽑겠습니다. 괜찮겠습지요? 라고 하니 이문헌은 좋아 좋아. 나야 뭐 까막눈이니 뭘 알겠소. 영감들이
다 알아서 하시구려. 라고 선선히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간들은 싱글벙글 할 수밖에요. 이리하여 과거가 치러지고 채점이 시작되자 미리 합격자를 내정하고 하는 채점인지라 건성건성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미 급제자들을 다 뽑아 놓았을 즈음에 이문헌이 시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부탁이 하나 있어. 나야 뭐 평생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말인데 저 낙주 가운데에서 글도 잘 되고 글씨도 잘 쓴 것이 있거든. 몇 장씩만 골라주시구려. 그러니 시간들 자신들의 욕심은 이미 채워진 상태인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글 좋고 글씨도 좋은 것들을 몇 장씩 골라 이문헌 앞에 놓았어요. 그러자 이문헌은 그래, 영감들이 뽑은 이 글들은 다 잘된 것들이요. 나야 알 수가 있어야지. 라고 물으니 시간들은 그렇고 말고요. 다 잘된 것들이지요. 떨어지기는 애쓰되 급제감보다 더 나은 것들이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문헌은 그래요? 아, 그렇다면 이걸로 급제자를 정합시다. 과거론 글을 잘 짓고 글씨 잘 쓰는 일을 뽑는 것이니 그렇지 않소이까? 라고 시간 책임자로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간들은 벌레 씹은 표정을 지으며 할 말을 잃었고 이리하여 무식한 이문헌 판서는 조선조 500년 통틀어 가장 공명정대한 과거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참깨 자루속 엽전. 옛날 어느 시골 양반이 장애를 갔다가 술청 근처 나무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이웃에 사는 상민 한 사람이 참깨를 사가지고 오다가 양반을 만나자 반가워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아니십니까? 나으리, 저 셋내가 잠시 볼 일이 있어 그러는데 바쁘시지 않으시면 이걸 잠깐만 맡아주십시오. 어흠, 그런가? 그리 하려무나. 선선히 응낙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상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사서 들고 와서는 나으리 목이 컬컬 하실 테니 이걸 한 사발 들이키시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술까지 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너댓 양이나 되는 엽전 꾸러미를 참깨 자루 속에 넣고 묶더니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온 상민이 참깨 자루 속에 넣어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다시 허리에 차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지요? 한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상민은 양반에게 따질 수밖에요. 나으리, 여기에 넣어둔 돈 단양이 어디 가고 한 양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양반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놈아, 내가 그걸 어찌 안단 말이냐? 이놈이 나를 도둑으로 몰다니 네가 이리 양반을 모독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느냐? 관아에 고소까지 해버렸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접한 사또는 상민을 힐책하며 영을 내렸어요. 너는 어찌하여 양반에게 그리도 무례하단 말이더냐? 저놈을 잡아 옥에 쳐넣거라. 그리고 나서 양반에게 한상 잘 차려 대접한 다음 사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그 조사를 받아야겠소이다. 그러니 방에 들어가 옷을 벗어 이리로 던지시오. 그리하여 사또 자신이 직접 옷을 샅샅이 조사해보니 참깨알이 붙어있는 엽전 꾸러미와 무명배 몇 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과 무명배 값을 더해보니 상민이 잃어버렸다는 돈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양반에게 옷을 입힌 다음 호통을 쳤답니다. 이놈, 양반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더냐. 네가 그래도 양반이라 내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할 터이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렸다. 그러고는 자기 돈으로 상민의 참깨자루 속 돈의 부조객을 맞추어 형리에게 주면서 이걸 갖다 주고 그놈을 풀어주렸다 하니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양반놈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달아나 버리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은. 옛날에 조선 중기 인조 때에 허정이란 찰방이 있었답니다. 어디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데 길가에 수백 양의 은이 들어있는 녹피 주머니를 발견하였지요. 그러나 이 허찰방이 인근 주막에 들러 아침을 먹고는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곤 점심때가 지나서 좋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녹피 주머니 주운 자를 찾는 거였지요. 그래서 허찰방이 불러 물어보자 들어있는 은 300냥을 말함으로 내어주었더니 그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허찰방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였지요. 내가 재물을 담하였다면 다 가지고 갔을 일이지 어찌 여기서 한나절씩이나 기다렸겠는가?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울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나리나 소인이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나리는 그같이 착한데 소인은 이처럼 막하여 도적이 되었나이까. 사연인즉 그가 잃었던 그 은은 몇십 리 밖 어느 부잣집을 턴 것이며 급히 달려가다 떨어진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나리의 행차를 배우니 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시고 재물 보시기를 돌보듯 하시어 주인을 찾아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었사오니 이 소인의 참담한 마음 어찌하오리까. 이제부터는 개가 전선을 해서 나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허찰방은 거절하였어요. 아니, 그대가 개가 전선함이 진실로 착한 일이거늘 어찌 남의 종이 되려 하시오. 그러자 도둑은 종이 되고자 훔친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다음 처자식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 쌍교천에 사는 허찰방 집에 들어와 평생 충성을 다하며 바르게 살았답니다. 대장장이와 목수, 이사 보내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벼슬 하던 양반이 이사를 왔답니다. 서울 양반은 나랏돈을 야금야금 축내어 모은 돈으로 터가 좋다는 넓은 나무숲을 샀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베어내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숲 왼쪽에는 대장장이가 오른쪽에는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땡깡 땡깡 치지직 뚝딱뚝딱 와지끈. 서울 양반이 집을 번지르르하게 짓긴 지었는데 이쪽에서 땡깡 저쪽에서 뚝딱 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질 않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양반은 그들을 단번에 쫓아낼 궁리 끝에 먼저 대장장이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가만히 보니 자네 집터가 물에 터일세. 물은 불을 끄는 것이니 불을 다루는 자네에겐 좋지 않지. 그러니 빨리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 갈 돈은 내가 조금 보태주지. 양반은 거들먹거리며 이사 갈 돈을 내놓았어요. 아이고, 소인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하겠습니다. 서울 양반은 그럼 그렇지 하며 다시 돈을 들고 목수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가 가만히 보니 자네 집터가 불에 터일세. 불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니 나무를 다루는 자네에겐 좋지가 않아. 그러니 서둘러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 갈 돈은 내가 조금 보태주지. 아이고, 소인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사하겠습니다. 양반은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조용히 살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며 흐뭇해하였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하였어요. 아니,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양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대장장이 집에 달려가 보니 대장장이 대신 목수가 일하고 있었어요. 대감마님, 약속대로 이사를 왔습니다요. 이곳이 물의터라 하셨지요. 물은 나무를 키우니 저같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에겐 꼭 맞는 집터가 아니겠습니까? 양반이 할 말이 없어 목수집에 달려가 보니 그곳엔 대장장이가 일하고 있었어요. 대감마님, 약속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이 불의 터라고 하셨지요. 불은 쇠를 녹이니 저 같은 날붙이를 다루는 대장장이에겐 꼭 맞는 집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대장장이와 목수는 서로 집을 바꾼 것이었어요. 둘 다 그 이사를 하긴 했으니 에이그. 서울 양반은 공연히 돈만 쓴 게 아깝고 속셈이 들통난 것 같아 창피했지만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그 나랏돈을 축낸 인지에겐 고래등 같은 귀아집보단 쥐구멍이 제격이지. 대장장이와 목수는 하하 웃으며 일을 계속하였답니다.